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흉노, 훈족의 기마병은 왜 강했을까? 흉노와 훈은 서로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종족이 그 고대 사회에 서로 거의 교류하지 않았던 그 동양과 서양, 그 고대 사회에 이 흉노족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동양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서양에는 더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흉노족, 훈족 때문에 이 고대 사회가 마감이 되었죠. 그 거대했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정도로 이 훈족의 영향력은 대단히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기마병은 아주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 즉 흉노족과 훈족의 기마병의 강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들은 기마민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의 사육이 시작된 것이 기원전 3000년경인데요. 인간이 말을 식용이 아닌 말을 어떤 운송수단의 도구로 또는 농사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에게 재갈을 물려야 했습니다. 이 치극이라고 하는데요. 말의 아래턱과 윗턱을 다물었을 때 생기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다가 인류가 재갈을 물림으로써 말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요. 비로소 이제 말이 인간의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데레프카 유적 또는 카자흐스탄의 보타이 유적에 가보면 말을 사육했던 재갈을 물렸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류가 2000년경에요. 이 말을 이용해서 전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차를 사용했던 것은요. 이 인도 유럽어족의 본 땅이 여기가 있죠. 카스피하고 이렇게 북쪽에 원 아리안족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동서양으로 아리안족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아리안족의 일종인 안드로노보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전차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2000년경에 자, 인류는 전차를 갖게 되었고요. 전차를 제일 먼저 이제 군용으로 사용했던 이제 민족이 히타이트족이죠. 그래서 이 히타이트가 이 전차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를 평정하게 되고요. 이 히타이트의 전차를 또 받아들였어요. 이집트가. 그래서 이집트하고 히타이트가 기원전 1273년에 그 유명한 카데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자, 이것은 전차와 전차가 전투를 벌인 기념비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에 있어서도 전국시대까지도 전쟁을 했다 그러면 전차전이 전투의 주요한 양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전차는 한동안 천여 년 이상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운송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전투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유목이 출현하게 되는데,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초원의 동물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시작된 것이 유목이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말의 등에 타고 말의 속도를 이용해서 초원의 짐승들을 가축화시킬 때 유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본격적인 유목민이, 즉 기마 유목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기원전 7세기에 최초의 유목제국인 스키타이가 출현하게 됩니다. 스키타이 군인들의 상상도인데요. 흑해 북쪽, 카스피 북쪽에 스키타이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흑해 연안에서 천산 북쪽까지 이어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알타이산이죠. 알타이산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것이 최초의 유목제국 스키타이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라시아 초원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흉노족이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 초원에 이쪽이 몽골 초원이죠. 이 몽골 초원에 가면요, 봄부터 가을까지 동물들이 좋아하는 풀이 가득합니다. 자, 염소, 양, 소, 야크, 낙타가 이 초원의 주인들이죠. 그런데요, 자, 문제는 겨울이죠. 이 동물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이제 말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말은, 그 몽골 초원의 주인공이었던 몽골 말은 겨울에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를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겨울에 말급으로 눈을 헤치면서 풀, 나뭇잎, 마른 풀 등을 뜯어 먹으면서 많은 먹이를 요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겨울 수경지에 말을 데려다 놓고 이제 방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겨울을 자기가 스스로 눈을 헤치면서 마른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뜯어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몽골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바로 흉노족의 전투력의 원천은 바로 이 강인한 몽골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몽골 말을 보면요. 굉장히 생긴 것이 그렇게 매끈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자, 큰 머리에다가 두꺼운 목, 그리고 짤막한 다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김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주마처럼 매끈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흉노족과 훈족, 후에 몽골까지 포함을 해서요. 전투력의 원천은 바로 이 말에 있었던 것이죠. 초원에 거친 풀만 먹어도 한 달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먹이를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먹이 활동을 말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장점이죠. 그리고요, 작기 때문에 지구력과 급회전 능력이 뛰어나고 쉽사리 놀라지 않고 그래서 전투 시에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몽골에 가면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말들의 25km 전력 질주하는 경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몽골 말은요. 20km에서 30km까지를 전력 질주해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주마들이 한 3, 4km 정도를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말들은요, 몽고 말들은요, 25km를 전력 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구력과 또 스피드가 뛰어나다고 하죠. 자, 그래서요, 이런 말의, 몽골 말의 특성상 전투병과 보급병의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대 전투에 있어서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급병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의 요인이 되죠. 그런데 이 흉노족 또는 몽골족은요, 전투병과 보급병을 따로 구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 병사가 6마리에서 7마리의 말을 몰고 다니고요. 이 말들은 각각 회복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초원에서 먹이 활동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마리, 7마리 말을 같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먹을 것도요.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급하면 이 말이 또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말을 타고 또 전투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족이나 훈족은 이 말이 가져다주는 독특한 전투적인 능력, 이 말이 가져다주는 이 독특성 때문에 전투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는 거죠. 흉노 전투력의 원천 두 번째는요. 누가 뭐래도 이 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흉노 전투용 활은요. 길이가 1.4에서 1.6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블 커브라고 하죠. 이중 꺾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궁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활을 분류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1.8m를 기준으로 해서 장궁과 단궁으로 분류가 되고요. 재료에 따라서 하나의 재료를 사용하면 단궁, 또 여러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면 복합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흉노는 이 기준에 따르면 단궁에다가 복합궁이죠. 말을 타면서 이 활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궁이고요. 재료는 복합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복합궁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료를 복합해서 만든 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활을요. 반곡궁, 만곡궁 또는 각궁, 이게 뿔을 사용해서 그랬다 해서 각궁, 맥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활을 만드는 방법과 또 이 흉노족 또는 몽골인들이 활을 만드는 방법이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재료를 들어가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나라 국궁을 만드는 재료, 복합궁이죠. 우리나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물소뿔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물소는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소뿔을 구하려고 한다면 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시대, 삼국시대에 이미 우리는 복합궁을 썼거든요. 근데 그 복합궁의 주요 재료가 물소뿔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어야 되는 거냐면 저 베트남 쪽까지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해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무역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소힘줄, 대나무, 뽕나무, 벚나무 껍질, 재미있는 것은요. 민어 부레로 만드는 풀을 또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자, 나무와 물소, 뿔과 결합을 해서 강력한 활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쓰이는 이런 재료와 흉노의 유물에서 나오는 흉노의 활이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흉노, 훈족의 위력은 이와 같이 강인한 말과 복합궁, 짧은 복합궁의 결합.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을 타고 가면서 뒤를 향하여 활을 쏠 수 있는 파르티안 샷을 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흉노, 훈 또는 후에 13세기의 몽골족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재밌는 것은요, 이 파르티안 샷을 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참 이채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의 유목민과 어떤 식으로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르티안 샷에서 드러나는데요. 지금 고구려의 벽화에서 활 쏘는 장면입니다. 전형적인 파르티안 샷이죠. 백제 금향로에서 파르티안 샷을 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또 요 그림은 이제 몽골 사람들, 당연히 몽골 사람들은 파르티안 샷을 잘 쏠 수 있었고요. 훈족들, 이 훈족의 그림은요, 재밌는 것은 이탈리아의 성당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한 성당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도 역시 파르티안 샷을 쏩니다. 우리나라가 북방의 유목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흉노족, 훈족의 복합궁의 사정거리는요, 2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구려의 각궁을 모방해서 다시 부활시킨 국궁의 사정거리는 약 400m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죠. 유효사 거리는요, 145에서 3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에 관한 한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고대로부터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흉노족과 훈족들이요, 200m지만 말을 타고 간다고 한다면 그 말의 속도감이 200m의 사거리가 플러스 된다고 한다면 그 위력과 거리는 훨씬 더 길고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파르티안 샷을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을 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나무 안장에 의해서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몸이 안정적으로 그 말 위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무 안장을 흉노족과 훈족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등자입니다. 발이 안정적으로 말에 붙을 수 있어야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을 쏠 수가 있는데요. 이 등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겠죠. 그래서 자, 신라의 기마이 물령 토기에 보면요, 여기 등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고구려의 벽화에도 보면 고구려 기사의 발에 등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위에서 훨씬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스키타이 기마병의 모습입니다. 상상도인데요. 여기 보면 등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자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등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구려 또는 백제, 신라도 등자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한반도하고 북방의 흉노족 유목민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흉노족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묵돌선우가 이 명적을 활용을 했거든요. 소리나는 화살입니다. 이 소리나는 화살은요, 화살 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게 공기를 가로지르면서 굉장한 소리를 내겠죠. 그래서 이 흉노족과 훈족은 이 명적을 사용해 가지고 신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전투 시에 이 명적을 사용하게 되면 공중에서 이 명적의 소리가 내면서 적들에게 더 큰 공포감을 주겠죠. 더구나 거기다가 삼각형의 쇠 화살촉을 매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파괴력이 심해서요, 150m 내에서 이 화살을 쏘게 되면 로마군이 입고 있었던 어떤 갑옷도 다 뚫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흉노족, 훈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몽골말이 가지고 있는 기동성과 끈기, 적응력, 여기에다가 작지만 강력한 위력을 가진 활, 그리고 활과 칼로 무장한 채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전투할 수 있는 기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흉노와 싸웠던 이 한나라에서도 사실 말 위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기병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궁병은요, 보병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흉노와의 전투력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요. 훈족과 싸웠던 로마도 100여 년 동안 훈족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 100여 년 동안 끝내 이 등자와 안장을 그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군이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창을 던지는 것이었는데, 창을 던지는 거로서는 이 훈족의 기동성과 멀리서 쏘아대는 훈족의 화살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 모두가 강력한 영향을 주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던 이 훈족, 흉노족은 이와 같이 말과 화살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마술이 결합되어서 탁월한 전투를 가지고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몹시도 어려웠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흉노족, 훈족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